빠지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 할 차례인가요? 오늘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65페이지 부분. 가만있어 보자. 제가 보니까 저기 모의고사가 제가 오전반에도 제가 그랬는데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이날인가? 다 다음 주죠?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는 거예요. 정강부터. 예. 왜? 뭐 불만이십니까? 10시 40분까지 오시면 이게 여러분들 저기 공지사항을 칠판에 적은 거 잘 안 보시죠? 하기야 뭐 게시판에 붙여놔도 저 뒤에 붙여놔도 잘 안 보시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8시 40분까지 입실, 9시부터 시험 시작인데요. 제가 모의고사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해요. 모의고사는 저는 그냥 저기 모의고사 전도사입니다. 모의고사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한번 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 테스트를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라는 게 아니고 제 시간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실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 4개월 공부했다, 6개월 공부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되겠지. 근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원래 기능은 일단 제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8시 40분까지 입실해서 9시부터 이제 시험 시작하죠? 거의 하루 종일 봐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앉아서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 뭐 일 때문에 바쁘시다든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혹시 뒹굴뒹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오셔가지고 보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1, 2차 뭐 12,000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가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OMR 카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뺐었다 그러는데, 지금 뺐지는 않고요. 제출 요구를 해서, 만약에 안 주죠? 그러면, 시험지, 이거에 답안지 미제출자로다가 체크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교무실까지 쫓아가지고 다 됐는데 이거 안 받아주죠. 여러분들 가능하면 모의고사 일단은 보시고 제가 보니까 또 이게 자꾸 잔소리가 되는데 출석률이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자꾸 그래요. 물론 이제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요 수업 시간에도 오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라도 오셔야지. 일단은 1차는 1차대로 나름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요.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만이라도 와서 듣고 하다 보면 점수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이제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이게 자꾸 이걸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돼가지고 요즘은요 학원에 와서 잔소리 하면요 벌써 데스크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무슨 잔소리 하러 왔냐, 돈도 주고 와가지고서는 뭐 이런 것도 민원 들어가고 그래서 잔소리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가능하면 다른 과목도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또 65페이지에 계약금 등이 반환 채무 이행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계약금 등 하면 뭐를 계약금 등이라고 그래요? 계약금 등 세 가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를 계약금 등이라 그런다 라고 했었죠. 자, 이때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거다 라고 했었죠. 제가 이거를 뭘 갖고 예를 들었냐면
토지거래 허가 부분 갖고 예를 들은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간단하게 성격 빠르게 한번 볼 겁니다. 자, A가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원래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야지만 되죠. 원래는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보통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났다라고 했을 때 이때 B가 A에 건네줄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줘야지만 되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허가가 완전히 불허가 처분됐다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자 무효가 됐을 때 얘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돌려준다? 돌려줘야지만 되는 게 이론이죠. 근데 이제 안 돌려주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를 대비해서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값, 개업공개사나 아니면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시켜 놓는 거죠. 예금시켜 놓으면 자 나중에 허가 받으면 얘한테 돌려주면 되고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다시 돌려주면 된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A를 위한, B를 위한? 예, B를 위한 제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계약금 등의 반환참 이행 보장. 자, 이행을 보장한다라고 됐고요. 자, 개업공개사는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무다, 의무 아니다? 의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이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개업공개사가 예치 권고를 안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돈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개업공개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너 손해배상 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 권고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니까. 자, 그럼 이때 예치 권고할 수 있다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자,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어떻게 됐죠? 은, 보, 신체공전, 그다음에 공전이겠죠. 자, 은 뭐죠?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은 뭐죠?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또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 예금주 명이에요. 자, 얘 명의로 예치기관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어떻게 된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신탁회사, 그리고 또 공제사업자 이렇게 되죠. 자, 요 금융기관은 포괄적이죠. 금융기관은. 자, 여기서 은행 뭐 해당돼요? 금융기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금융기관이죠. 예,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요 그냥 따지지 말고 밑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채신관서, 금융기관이죠. 자, 공제사업자 따지지 말고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는 예치 명의자면서 뭐가 된다? 예치 기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전문회사는 일단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치 명의자에만 해당돼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거 있습니다. 자, 이게 예치 명의자의 공탁이 있나요, 없나요? 공탁기관 없다. 자,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나왔고요. 자, 이제 예치기관에 여기 공탁이 있다, 없다? 여기도 공탁이 없다. 자, 공탁기관은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 모두의 공탁기관에 없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 자꾸 이제 눈여겨보시고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머릿속에 굴리라 그랬죠? 한 번씩 굴려보고. 이제는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1차 과목에 집중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한번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굴려볼까요? 예치명의자는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 또는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그 다음에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전문회사고,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 신탁, 공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공탁은 명의자 이 기관 모두 없다라는 거
그거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예치 시기 한번 볼까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예요? 예, 잔금 지불일이죠.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불입니다. 자, 그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도 수령할 수 있다. 중도 수령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중도 수령 시. 자, 일단 중도 수령 시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한다 그랬어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자, 일단 보증서 발급 기관은 어디예요?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또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한다. 그리고 중도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이 규정은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예치 명의자를 보는 규정이다. 자, 예치기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거래 당사자 교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명의로 있었을 때, 자, 이 계약금 등에 대해서 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특별한 의무가 있다. 자, 일단 의무 한번 볼까요? 일단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약정하라 그랬죠.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라. 자,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 이런 것들 당사자가 약정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 침과 분리하라 그랬죠. 자기 소유 침과 분리하라. 통장 따로 만들어 그랬습니다. 이거는 왜 통장을 따로 만들어 했어요?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리고 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못 믿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예치 금액만큼 뭐 한다? 보증을 설정하라. 자,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사본을 교부해 주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자, 요 네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요때는 어떻게 돼요? 이 법 또는 이법 명령원에서 업무정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까지 해서 이제 쭉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공부하는 거, 금쟁이입니다. 금쟁이는 반드시 머릿속에 어떻게 알았어요? 외워놓으라 그랬죠. 자, 암기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일단 금쟁이 부분 보겠습니다. 금쟁이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33조 1항과 33조 2항으로 다뤄지는데 33조 1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였죠. 개업공개 등의 금쟁이. 자, 그 다음에 또 33조 2항은 업무방해 금쟁이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였죠. 개업공개 등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은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등은 누구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개업공개사 등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총 9가지의 금쟁이를 일단은 해놨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이 금쟁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면 돈 버는데 걸리면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지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으로 나눠지죠. 자, 1-1 제가 앞글자 따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매무수거 이랬죠.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명의를 이용하게 하니 자기 명의 이용하려니 그 다음에 보수 초과 수수. 보수 어떻게 된다? 초과 수수 있었고요. 더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거짓 언행이 있었죠. 자, 거짓 언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은 매무수거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보죠. 뭐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중개 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매매업은 어떻게 돼요? 금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매매업은 금쟁이라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뭐를 금지하는 거예요? 매매를 뭐 하는 거예요? 업을 금지하는 거죠. 매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냥 팔고 사는 거 금지하는 게 아니다. 업을 금지한다. 자, 업의 개념이 뭐였어요? 업이란 장사. 예. 그럼 장사의 조건이 두 개 있죠. 일단
계속해야 된다. 하나 더, 제가 중개업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업의 조건 두 가지,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돈 받아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돈 받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 저 판례상에 보면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매를 업이 꼭 들어가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이거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얘네들 임대업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지금 임대업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할 수?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임대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 임대 할 수 없다. 분명히 금쟁이 아니라 그랬죠. 임대업은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왜 법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 할 수 없느냐? 이유. 맞아요. 14조. 자,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거기에 뭐 없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없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서 놓으셔주면 됩니다.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금지에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 소위 말하는 무등록업자고, 옛날에는 무등록업자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 도심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 쪽으로는 무등록업자들 많이 퇴출됐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어디에는 많이 있다 그랬어요? 예, 시골에. 시골에 가면 누가 대표적인 무등록업자라 그랬죠? 예, 그 동네 이장들. 자, 그래서 그 매물들을, 이게 여러분들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 동네 이장이 왜 무등록업자가 되는 건지. 근데 시골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마. 매물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이장들이 자기가 직접 알선하고 소개시켜주고, 그 동네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하고 알선료 받았는데, 이게 이제 불법인 거 아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물 잡아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으로 쫓아다닌다 그랬죠?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가 알면서라는 조건이에요. 알면서. 그러면 일단 얘를 몰랐다면, 얘가 무등록업자라는 거 몰랐다면 일단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몰랐다는 사실을 자기가 소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초과 수수. 자, 세 번째 금지를 보면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이든지라고 했습니다.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고요. 제가 이 어떠한 명목을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 금지다. 자, 요약집에다가 안 쓰신 분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목. 자, 어떠한 명목을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적 금지다. 어떤 식으로든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 가장 대표 사례라는 게 나와요. 사례. 자, 사례는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죠.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더 줬다?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된다.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되돌려준 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초과해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되돌려줬죠.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예, 위반된다. 제가 아마 처음에 강의할 때 이거 뇌물죄 생각하라 했어요. 이해 못하면.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떤 뭘 할 목적으로 뇌물을 줬다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뇌물죄 생각하라 그랬죠? 자, 받았다가 되돌려줘도 위반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하는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개 보수 부분의 파트에서 오늘 뒤쪽에 한번 볼 겁니다. 자, 나는 더 받으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조례,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더 받은 거예요. 나는 더 받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더 받은 거예요. 자, 이거 위반 된다, 안 된다? 위반 된다. 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라 했어요? 절대적 금지라 그랬죠? 어쨌든 더 받은 건 위반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더 받은 위반된다. 자, 그러면 더 받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더 받은 부분은 무효이다.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돌려줘야지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초과수수. 자, 거짓언행 부분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은행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걸 금지한다. 자, 여기서 보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뭐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했었죠. 자, 뭐 권리관계라든가 그냥 중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자, 가격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거래상 중요사항은. 자, 그 다음에 또 거짓된 언행, 이거는 거짓말한 거고, 그 밖의 방법, 이게 뭐야 했었죠? 그 밖의 방법은 이거는 침묵이라고 그랬죠. 침묵. 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들어가는데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있는데 저당권 없다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고? 거짓언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당권이 있는데 아예 입국 다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중개해 준 거예요. 이게 침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언행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일단 금쟁이 1-1이죠. 근데 이 거짓언행에 이런 것도 있었죠. 가격도 포함된다 그랬고요. 판례상 보면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찬하는 행위. 이 예는 아마 제가 들었을 겁니다. 자,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자, 갑이 제안을 하죠. 내가 이거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요 반반 나누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결국은 A는 당연히 오케이 할 거고요. B한테 얼마에? 1억 2천에 파니까 결국은 가격을 거짓말한 거죠. 자, 이것도 거짓언행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요까지가 일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월급. 자, 지금 금쟁에 대한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고 기억해 놔주면 됩니다. 자, 그죠? 매무수거 있죠? 매 뭐라고 써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은 건 명용, 수, 보수, 초과수수, 거짓언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있죠. 3-3 증직상투 시중 있죠. 자,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 있었습니다. 쌍방 대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다? 투기 조장 있었죠. 투기 조장 있었습니다. 투기 조장은 두 가지, 미등기, 전매를 중개 주거나 아니면 또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 조장 행위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시세,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부당 영향. 요거는 뭐 한 거예요? 거짓 거래, 거짓으로 거래하는 등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중개 제한 있었죠. 중개 제한, 이거 뭐 해가지고 단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됐죠.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대상을 또 공동중개 이런 거 제한하는 거. 그래서 자, 증직, 상투, 시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기한을 중개적거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게 있었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대표적인 뭐였죠? 예, 입주자 주축 증서. 즉 뭐죠? 청약 통장을 얘기했죠. 자, 이 청약 통장을 원래
거래가 금지되고 있죠. 양도와 알선 금지되고 있다. 어느 법에서요? 예, 주택법에서. 자,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주택법에서 이거는 제가 금쟁이가 아니고 저기 결격사유법에서 잠깐 예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주택법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님들이 양도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주택법상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제가 저번 주에 그 결격 사유할 때 한번 예를 한번 들었던 경합법 얘기하면서 잠깐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죠. 주택법상에서 보면 이런 청약통장 거래에다 적발되면 거래하는 당사자, 판 사람, 산 사람 다 걸립니다. 판 사람, 산 사람 다 걸리고 이걸 양도한 사람도 걸려요. 자, 양도가 아니고 알선한 사람도 걸립니다. 자, 주택법상에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 원 벌금이에요. 요약집은 없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뒤져봤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이렇게 주택법에도 걸리니까 개혁중에서는 이런 걸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매매를 업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개혁중개사가 이렇게 청약통장에 대해서 만약 양도하거나 알선하거나 매매를 업을 한다면 이때 결국 뭐가 되냐면 두 가지 법에 걸려요. 주택법과 중개사법 양쪽에 걸려버리죠. 자, 일단 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된다? 3-3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가지 판례상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증서 아니다 그랬고요. 또 하나 상가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는 판례입니다. 상가를 분양할 때 쓰려고 하는 상가 분양계약서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판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증서가 아니다는 거 기억하려는 게 뭐 있어요? 도정법상의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 인가로인한 입주권. 이거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이죠? 예, 이거는 당연히 증서에 해당되지 않죠. 소위 말하는 조합원 분양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증서 중개 매매 판단 보면 3-3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도 매매업이 있고 여기에도 매매업이 있죠. 두 가지 매매업이 있죠. 여기 매매업은 뭐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고 여기 매매업은 뭐에 대한 매매업이다? 예, 증서에 대한 매매입니다. 자, 그럼 이걸 구분하는 방법. 그냥 머릿속에 증서 나오면 3-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매매업을 중점을 두지 말고 매매업에 신경 쓰지 말고 증서 나왔던 뭐다? 3-3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 대리. 자,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직접 거래를 자기계약이라고도 하죠. 이 자기계약 쌍방 대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본인이 허락하면 예,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중개사법에서는 이거는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직접거래 쌍방 대리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도 다 적용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두 다 적용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거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직접거래와 관련돼서 왜 직접거래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직접거래 금지한 이유는 싸게 나온 물건을 내가 직접 확보해가지고 다시 비싸게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자, 목적은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목적은. 그러나 직접거래는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게 나온 물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조건이 맞는데 의뢰인 거를 내가 직접 사거나 임대차거나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다 금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직접거래 해당된다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있었죠. 판례상. 직접거래에 해당된다. 누구와 거래하는 것은 두 가지 있었죠. 부부. 옛날에는 부부간의 거래도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요.
얼마 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남편이 의뢰받아가지고 자 개업공개 남편이라면 의뢰받아가지고 부인한테 넘겨주는 거, 부인이 의뢰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넘겨주는 거. 자 부부간에는 뭐라 했어요? 경제공동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제공동체다라고 해가지고 직접거래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직접거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근데 유권 해석을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이거는 직접, 이거 당연하죠.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간이 아닌데 아들 명의로, 아니면 친척 명의로, 형제 명의로 하는 건 일단은, 직접 거래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명의로 하는데 내 돈으로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직접 거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권 해석에서는 그건 직접 거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아들 명의로 했는데 결국 내 돈으로 아들 명의로 했다면 이거는 직접 거래가 되고 나중에 증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넓게 해석한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는 부부간에는 안 된다라고만 일단 알면 돼요.